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12월 3일 계엄의 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과에서 반발로 180도 방향을 틀던 그 직후 며칠, 이 기간 동안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이 누구와 얼마나 통화했는지 그 휴대전화 사용 내역을 저희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한덕수, 김문수, 그리고 나경원, 추경호. 정부와 당시 여당 인사들의 이름이 줄줄이 등장합니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극우 유튜버와는 많게는 하루에 5번이나 통화를 했습니다. 이 내역은 잠시 뒤 상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고 19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소식부터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신군부 50실세 정호용 씨를 선거대책위 상임고문으로 영입했다가 뒤늦게 번복했습니다. 5.18 당시 특전사령관이었던 정 씨는 내란 목적 살인죄로 중형까지 받았던 인물입니다. 첫 소식 황예린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국민의힘이 발표한 대통령 선거대책기구 추가 임명 보도자료입니다. 상임고문에 나온 이름 가운데 32년생 정호용 전 국방부 장관이 보입니다. 정 전 장관은 1979년 12.12 군사반란에 가담했고 다음해 특전사령관으로서 5.18 민주화운동을 진압해 내란 모의 참여 및 내란 목적 살인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논란이 되자 국민의힘 선대위는 5시간 뒤에야 상임고문 위촉을 취소한다고 알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김문수 후보는 상의 안 된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제가 지방 일정을 3일 동안 계속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건 조금 업무상으로 아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하고 상의한 부분은 없습니다. 정 전 장관 측은 JTBC에 몸이 아파 누워있다며 정치 얘기나 하고 싶지 않다며 원치 않은 인선이었음을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캠프의 이름이 오른 배경에는 김 후보 측이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다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지지하는 많은 전직 의원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분들께서 상임고문으로 위촉해 주시면 좋겠다고 그것을 제가 취합해서 전달하는 과정에 제 부주의로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위촉 취소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어게인도 모자라 전 어게인을 하겠다는 소리나 다름없습니다. 윤석열 내란 세력도 모자라 전두환 반란국까지 내란 세력 총사령부를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JTBC 황예린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몰랐다. 실무 과정의 부주의였다. 이렇게 해명해도 내란 목적 살인범을 선대위 내부에서 추천했었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저희 JTBC는 불과 6년 전에도 정 씨를 직접 취재했는데 그때까지도 정 씨는 전두환 씨를 감쌌습니다. 하예빈 기자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정호용 전 국방부 장관은 육군사관학교 11기로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 노태우 전 대통령과 동기입니다. 전 씨 최측근 모임 하나회에도 참여했었는데 이후 특전사 참모장 등을 거쳐 육군 특수전사령관에 취임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엔 발포 명령을 수행한 공수부대 직속 상관으로서 진압작전을 총지휘했습니다. 도청 진압작전에 투입되는 부대원들, 광주 시제에서 활동했던 수많은 공수부대원들, 이 사람들에게 소위 편의법과 가발 등등을 전두환에게 인수받아서 전부 임기의 한 장본인이에요. 관련 공로를 인정받아 전두환 정권에서 국방부, 내무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이후 진상규명조사 진행 과정에서 5.18 당시 광주에 최소 3번 오간 사실이 확인됐고 대법원은 1997년 내란 모의 참여 및 내란 목적 살인 등 혐의로 징역 7년형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듬해 특별사면으로 풀려났고 2차례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등 활발한 정치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정 전 장관은 6년 전 JTBC와 통화에서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했습니다. 광주에 3번 정도 왔다 갔다 하신 걸로 기록이 나오는데 몇 번 왔다 갔다 했죠. 난 지휘권도 없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고 나도 책임도 없어요. 그러면서 전 씨를 두둔했습니다. 지시는 그러면 계엄사령관이 하셨단 말씀이신가요? 그럼요. 검사령관이가 했지. 아이고 전두환이가 그때 뭘 할 게 뭐 있어요. 근데 그래도 그 당시에 이제 보안사령관 사령관이 그런 명령 내릴 수도 없고 또 내려도 듣지도 않아요. 시민들은 내란에 가담한 인물을 기용하려고 했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반성하시는 건 전혀 느껴지지 않는 듯한 그런 행보셔서 국민을 바보로 하는 건가라는 생각도 순간적으로 들게 되고. JTBC 하혜빈입니다. 그런데 5.18 군부 세력뿐만이 아닙니다. 김문수 후보 선대위에 이른바 아스팔트 세력까지 합류할 거란 얘기가 나왔습니다. 다름 아닌 윤석열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어제 캠프에 합류한 석동현 변호사가 한 말입니다. 김필중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대리인이었던 석동현 변호사가 고성국 씨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습니다. 아스팔트에서 정말 애쓰시는 우리 시민분들을 다 이렇게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는 점을 어제 후보님과 사무총장 박대출 총장에게 얘기해서 다 동의.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했던 이른바 아스팔트 세력을 선대위에 흡수하겠다는 건데 구체적인 계획도 밝힙니다. 시민사회 총괄본부라는 이름으로 조직을 넣고 공간을 다오. 공식적으로는 4층이나 9층의 공간을 마련하도록 아까 박대출 사무총장하고도 또 잠시 또 만나서 합의를 해. 실제로 다음 날 석 변호사는 김문수 후보 선대위 시민사회 특별위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김 후보도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광장에 나와서 나라를 구하겠다는 그런 분들하고도 소통하고 손을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친윤계인 장해찬 전 최고위원의 복당도 결정했습니다. 장 전 최고위원은 지난 총선 때 막말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되자 반발에 탈당했습니다. 이어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낙선했고 계엄 이후에는 탄핵 기각을 주장하며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습니다. 중도층 확장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 친윤계를 넘어 5.18 군부 세력과 아스팔트 지지자까지 한쪽으로만 확장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당 내부에서도 나옵니다. 친한계 한 의원은 JTBC에 계속되는 우클릭은 격차만 크게 만들 것이라며 이제는 일부러 의도해서 저러나 싶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오늘 취임한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탈당을 먼저 결단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김문수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판단의 문제라며 언급을 피하고 있습니다. 또 김 후보, 계엄에 대해선 다시 한번 사과하면서도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탄핵을 결정한 건 공산국가에서 많은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오늘 공식 취임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대통령을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대위원장으로서 대통령께 정중하게 탈당을 권고드리겠습니다. 대법원에서 유죄, 헌재에서 위헌 판단을 받은 당원에 대해 당적을 3년간 제한하는 내용을 당원 당규에 넣는 걸 검토하고 있다며 탈당을 안 할 경우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선대위 회의에서도 윤 전 대통령이 탈당하지 않으면 선거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당의 미래와 보수의 재건을 위해서 오늘 중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진 탈당을 권고할 것을 제안합니다. 비공개 회의 땐 모레 토요일까지 윤 전 대통령이 나가지 않으면 제명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온 걸로 확인됐습니다. 일요일은 대선 주자들의 첫 TV 토론이 있습니다. 하지만 김문수 후보는 여전히 윤 전 대통령에게 공을 넘기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판단할 문제이지 대통령 후보로 나선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후보는 단일화 진통 끝에 최종 후보로 확정된 후 윤 전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도 판단과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한 걸로 알려집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윤 전 대통령 탄핵을 만장일치로 결정한 헌법재판소를 비판했습니다. 이 만장일치를 계속한다는 것은 김정은이나 또는 시진핑 같은 공산국가에서는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선대위 내부에선 당이 탄핵과 계엄에 발목 잡혀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가고 있다는 자조 섞인 우려가 나왔습니다. 김 후보는 계엄 자체에 대해선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계엄권이 발동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이렇게 김문수 후보와 친윤계 등이 탄핵의 강을 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이 대선 판세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기존 선거에선 보수 텃밭으로 꼽혔지만 이번 선거에선 어느새 격전지가 돼버린 영남권 지지율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JTBC 선거 여론조사 메타 분석 시스템 메타제이로 이자연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자 후보들이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이른바 TK와 PK, 영남 지역이었습니다. 저희 메타제이의 분석을 보면 왜 선거 초반에 후보들이 이곳에 먼저 집중했는지 답이 나옵니다. 대구 경북부터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 경선 기간 동안 이 지지율 30%대를 쭉 유지를 하다가요. 지난달 24일에 38.5%를 찍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30%대 중반 지지율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에 지난 7일에 44.5%를 찍었는데 살짝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프 끝쪽이 꺾여 있는 거 보이시죠? 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지난 12일 지지율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36.3%, 김문수 후보가 40.8%입니다. 오차 범위 내에 진입을 한 겁니다. 보수의 심장이라던 대구에서 이 두 후보가 지지율 접전을 벌이고 있는 건데요. 이걸 지난 대선 결과와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대선인데요. 당시 이재명 후보의 대구, 경북 최종 득표율은 각각 21.6%, 23.8%였습니다. 이것도 역대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얻은 걸로는 최대치였습니다.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어땠는가 보니까요. 75.1%, 72.8%. 이 국민의힘 텃밭이라는 걸 재차 입증해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상황은요. 이재명 후보는 3년 전 TK에서 얻은 득표율보다 더 올랐고요.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후보가 당시 얻었던 그 득표율에 한참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TK가 이런 상황이면 PK가 어떤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 PK 상황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난 12일 기준이고요. 이재명 후보가 46.1%, 김문수 후보가 35.4%. 이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이 김 후보를 앞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역시나 이것도 지난 대선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부울경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는 한 30%대 후반에서 40% 정도의 이 득표율을 보였네요.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한 50% 중반대 득표율을 보였습니다. 자, 메타제이가 분석한 이번 대선, 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의 지지율과는 상반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김문수 후보자, 이런 상황인데요. 탄핵 심판을 대리했던 석동현 변호사를 영입하고 윤 전 대통령의 1호 참모를 자처하는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 복당했습니다. 측근들이 모이고 있는 겁니다. 핵심 지지층 결집 노린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여론의 이런 흐름을 분석하면 오히려 보수 텃밭에서 민심 더 잃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요. 대구 경북에서 김 후보 지지율이 물론 오차 범위 내긴 하지만 한 3.7%포인트 정도 떨어지는 동안 그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지지율 보겠습니다. 6.2에서 9%까지 올랐습니다. 이게 무당층은 물론이고 보수 지지층의 일부까지 이준석 후보 지지로 옮겨갔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물론 이 선거 당일 실제 투표장을 찾는 표심은 여론조사와 다를 수 있습니다. 남은 기간 여론이 어떻게 변할지 궁금하지만 들쑥날쑥한 여론조사 메타제이 홈페이지 www.metajay.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JTBC 이자연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오늘의 대선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배양진 기자와 둘러보죠. 자, 배 기자, 첫 번째 현장 어디입니까? 네, 오늘은 김문수 후보 따라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사흘 내리 영남권에 총력을 쏟은 김 후보, 오늘은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신도림역인데요. 선거운동 기간 처음으로 지하철역 출근 인사에 나섰습니다. 자, 김용태 비대위원장 만나서 역사로 들어오는 모습인데 막상 왔더니 인사를 받아줄 시민은 안 보이고 김 후보 혼자 주변을 살펴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아침이면 출근하는 시민들이 많았을 텐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요. 네. 영상을 좀 찍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조금 더 멀리서 찍은 영상인데 일단 김 후보가 개찰구 바로 앞에 자리를 잡았죠. 주변에 있는 건 시민들이 아니라 취재진, 유튜버, 지지자들입니다. 이 포토라인이 설정이 안 된 사이에 갑자기 몰려들면서 김 후보가 잠깐이지만 고립이 된 모습입니다. 그러면 시민들은 어디 갔느냐? 정작 시민들은 김 후보를 피해서
빙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다행히 잠시 뒤에 공간이 정리가 되면서 김 후보가 출근 인사를 건넬 수 있는 상황은 마련이 됐습니다. 이 모습은 영상으로 잠시 보시죠. 그 언론에 노출되는 거 괜찮아요? 네, 오늘 출근 인사는 김 후보가 조금 늦게 도착하면서 약 20분 만에 짧게 끝났는데요. 김 후보 선대위 아직 준비가 체계적이진 못한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현장은 어딘가요? 네, 이재명 후보 따라서 경남 하동 화개장터로 가보겠습니다. 네. 화개장터 비석 앞에선 이 후보 노래 한 소절 부르겠다고 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이 노래 일부를 해보도록 정말 영광입니다. 화개장터 딱 정말 일부네요. 네네. 네, 이 후보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화개장터 노래를 부른 날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상욱 무소속 의원이 이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김 의원은 영남 지역구지만 계엄 반대, 탄핵 찬성 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탓에 국민의힘 지도부와는 갈등을 빚어왔는데 이재명 후보 곧바로 입당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네, 마지막 현장도 바로 가볼까요? 네, 마지막 현장은 오늘의 대선 현장에서 다루기가 쉽지 않았던 현장입니다. 네. 주로 낮에 유세 일정을 잡는 김문수, 이재명 후보와는 달리 이준석 후보는 대체로 저녁 7시를 넘어서 유세차에 오릅니다. 첫날 유세 현장 모습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다시는 우리의 과제를 남을 통해서 실현하지 않아야 합니다. 바로 여기 광장에 모인 오렌지색 물결로 대한민국을 바꿔야 합니다. 서울 청계광장, 대구 동성로, 그리고 부산 서면. 오늘은 건대 입구에서 도보 유세를 하는데 조금 뒤부터 시작합니다. 그동안 시간상 뉴스에 담기가 어려웠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밤에만 유세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안 그래도 궁금해서 캠프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네. 낮에 유세를 하려면 당원이나 지지자들을 많이 끌어모아야 하는데 당의 규모가 작아서 그럴 여력이 없다는 조금은 솔직한 설명입니다. 대신 유동 인구가 많아지는 저녁 시간대 번화가에서 시민들이 이 후보 연설을 듣고 자연스럽게 발길을 멈추는 걸 노리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실제 좀 효과가 있습니까? 네, 제가 어제 그제 이 후보의 부산, 대구 유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이 모습도 영상으로 먼저 보시죠. 여기 있는 분들은 당협위원장이나 국회의원들이 동원해가지고 온 분들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오신 분들 아닙니까, 여러분? 시작할 땐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았는데 점차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늘어나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현장은 여기까지 둘러보죠. 배양진 기자였습니다. 어제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걸 두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면소법이라며 이 후보를 독재자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 등도 추진하고 있는데 당 안에서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한민정 기자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 소속 의원들과 함께 대법원 앞에서 민주당을 규탄했습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와 조희대 특검법 상정 등이 이뤄진 걸 겨냥한 겁니다. 범죄자가 법관을 탄핵하는 이런 해괴망측한 일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재명 독재자, 이 독재자가 세상에 없는 국회 독재를 넘어서서 대법원장까지 탄핵하고 민주당이 입법 추진 중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허위사실 공표 요건 중 행위 삭제가 핵심으로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로 처벌할 근거가 사라져 면소 판결이 가능해집니다.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이 정지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대한 특검법, 대법관 수를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 조직법 개정안,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추진 중입니다. 공직선거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만 남았고 나머지 법안은 법사위에 상정돼 소위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민주당 안팎에선 신중론도 나왔습니다. 하나 정치 공세로 보고 그 특검법이나 탄핵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자제를 해야 한다고 봐요. 다만 당내에서도 대선 전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는 무리라는 의견이 우세한 만큼 사법부 압박에 대한 속도 조절은 이뤄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되자 이를 악용한 사기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명함 30만 장을 제작해달라고 의뢰하면서 식사비를 입금해달라거나 국회의원 비서관의 사칭에 식당을 예약한 뒤 결제를 유도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꾹꾹 눌러붙인 테이프를 잘라냅니다. 종이 상자 안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명함이 가득합니다. 웃고 있는 이 후보의 사진과 파란색으로 적힌 기호 1번. 지난 10일 대전의 인쇄업체가 의뢰를 받아 제작한 200만 원 상당의 이 후보 명함 30만 장입니다. 명함을 찾아가기로 한 날 주문을 한 남성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익산으로 가는 중인데 식비를 음식업체에 먼저 이체를 해주면 명함 찾을 때 같이 계산했다고 이렇게. 수상함을 느낀 업주는 경찰에 신고했고 민주당은 후보 이미지 타격을 노린 사기라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국회의원 비서관을 사칭한 일도 벌어졌습니다. 지난 13일 충남 천안의 한 한우 식당에 걸려온 전화입니다. 저희 손님하고 장관님들도 참석 예정이어서 혹시 룸이나 다른 손님들이 안 보이는 좀 프라이빗한 자리가 있는지. 전화를 건 사람은 해당 지역구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비서관이라면서 명함까지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오기로 한 시간을 바로 앞두고 이상한 부탁을 합니다. 700만 원 상당의 고급 와인 2병을 자신이 소개한 주류 업체에서 먼저 구매해달라는 겁니다. 견적서를 보내주며 입금을 유도했습니다. 속아 넘어가기 직전 의원실에 전화를 해보고서야 사기인 걸 알았습니다. 예약은 18시인데 20명, 30명 정도의 사람이 온다 하면은 보통 한두 시간 전부터 준비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준비하는 시간에 전화를 하는 거죠. 바쁠 때 전화해서 생각할 시간을 안 주는 거죠. 의원실로 접수된 사례만 9곳. 그중 한 식당은 1,400만 원의 피해를 봤습니다. 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사건에 대해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며 비슷한 연락이 오면 의원실로 직접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JTBC가 12.3 계엄의 밤과 이후 며칠 동안에 윤석열 전 대통령 통화 내역을 입수했습니다. 경호처가 관리하는 비화폰 내역인데 지금부터 하나씩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윤 전 대통령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당 중진인 나경원 의원에게 잇따라 전화를 걸었습니다. 계엄군이 국회에 들이닥치기까지 20여 분 정도가 남은 시점이었습니다. 먼저 조혜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JTBC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용하던 경호처 명의 휴대전화의 통화 문자 내역을 일부 확보했습니다. 계엄 선포 직후 통화한 국민의힘 의원 2명이 확인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밤 11시 22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는 약 1분간 이어졌습니다. 당시엔 국회 통제를 위한 경력만 배치됐고 계엄군 병력이 투입되기 직전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10분 뒤인 11시 33분 추 전 원내대표는 의총 장소를 여의도 당사에서 다시 국회 예결위장으로 변경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동훈 당시 당대표의 본회의장 소집 지시에 응하지 않았고 108명 중 18명만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참석했습니다. 때문에 추 전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해제 방해를 지시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추 전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미리 알리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며 통화 직후 국회 출입 통제가 다소 완화돼 의총 장소를 국회로 변경하고 국회로 이동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혼란스럽던 당시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은 나경원 의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먼저 오후 11시 26분에 전화를 걸어 40초간 통화했습니다. 나 의원은 JTBC에 미리 상의 못해 미안하다는 정도로 짧게 통화한 것이라며 이유가 뭐냐고 물어볼 틈도 없이 전화를 끊었다고 당시 상황을 밝혔습니다. 나 의원은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논란이 일자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포위당했기 때문이라 해명한 바 있습니다. 당시 소셜미디어엔 나 의원이 국회 반대쪽으로 향하는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이른바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과도 여러 차례 통화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최상목 전 부총리, 이상민 전 장관 등인데 특히 내란 혐의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통화가 이어졌습니다. 계엄 엿새 뒤에는 당시 장관이었던 김문수 후보와도 통화했습니다. 이어서 여도현 기자입니다. 비상계엄은 지난해 12월 4일 새벽 4시 27분에 해제됐습니다. 같은 날 오후 12시 8분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의 전화를 받아 약 15분간 통화했습니다. 12시 58분쯤에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6분 40초간 통화했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도 2차례 통화를 주고받으며 약 7분간 통화했습니다.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밤 이른바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5일 심우정 검찰총장이 내란 사태 수사를 지시하고 다음 날 검찰의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진 뒤에도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들과 통화했습니다. 12월 6일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상민 전 장관과도 각각 9분, 7분 동안 통화했습니다. 당시 현직 대통령이긴 했지만 내란 사태 수사의 핵심 인물인 국무위원들과 통화한 배경을 두고 의문이 제기됩니다. 계엄 국무회의는 형식과 내용에서 정당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 주요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심지어 윤 전 대통령은 탄핵안이 통과돼 직무가 정지된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15일에도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약 1분 20초간 통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김문수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과는 계엄 엿새 뒤인 12월 9일 전화를 걸어 3분간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2월 4일부터 15일까지는 하종대 전 KTB 원장과 14차례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하 전 원장은 김 후보 대선 캠프의 공보특보를 맡고 있습니다. 다만 김 후보는 당시 계엄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김 후보는 JTBC에 대통령과 국무위원 사이의 통화로 보이는데 통화한 사실 여부조차 특별히 기억나는 것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이뿐 아니라 통화 내역에는 윤 전 대통령이 정말로 유튜버에 의지했던 걸로 보이는 정황도 드러납니다. 계엄 실패 이틀 뒤 유튜버 고성국 씨에게 하루 동안 5차례에 걸쳐서 먼저 전화를 한 겁니다. 그리고 며칠 뒤 고 씨는 조언하듯이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방송을 하고 바로 다음 날 윤 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합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두 번째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을 이틀 앞둔 지난해 12월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침묵을 깨고 갑자기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즐겨본다고 알려진 극우 유튜버 고성국 씨가 입장 표명을 촉구한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의 설명을 직접 듣고 싶다. 이날 대국민 담화 내용은 이 유튜브에 나오는 주장들을 그대로 따온 거나 마찬가지였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전 국민이 방송을 통해서 지켜보고 있는데 어떻게 군이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낼 수 있었겠냐.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JTBC 취재 결과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사흘 만인 지난해 12월 6일 고 씨와 5차례 전화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부 윤 전 대통령이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둘은 계엄 선포 약 2주 전인 11월 21일에도 문자와 전화를 총 4번 주고받았습니다. 고 씨는 지난 총선에서 여당이 패한 뒤부터 부정선거 의혹을 거듭 제기해온 인물 중 하나입니다. 윤 전 대통령과 극우 유튜버 간 교류가 실제 기록으로 확인된 만큼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이 된 음모론들이 바로 전달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군은 가장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통화 내역에는 통화 내용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고 씨와 통화한 날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도 약 10분간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전 총장은 전직 검사들로 이뤄진 검찰 동호회 회장입니다. 그는 지난 2월 회원들에게 구속 취소 청원서를 돌리고 실제로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자 감사 문자를 보내 논란이 됐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네, 12.3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통화 내역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조팀 박병현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 기자, 저희가 입수한 게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내역인 거죠? 네, 맞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22일부터 경호처 명의의 비화폰을 사용했습니다. 네. 11월 7일 기자회견에서 불필요한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바꾸겠다라는 말을 했는데 실제로 이때 경호처의 비화폰으로 바꾼 게 확인이 된 겁니다. 저희가 입수한 이 경호처 비화폰의 이 기지국 위치를 경찰이 확인을 했습니다. 이 발신지를 추적해 보니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대통령 관저 두 곳에서 주로 통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 비화폰 통화 내역이 어떻게 드러났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이 비화폰이라고 해도 상대방이 일반 휴대전화를 쓰면 그 내역이 비화폰 서버에 저장되지 않고 통신사 서버에 저장이 됩니다. 이 비화폰과 비화폰끼리 통화를 했을 때만 경호처가 관리하는 별도 서버에 통신 내역이 저장되는 겁니다. 따라서 경호처 서버엔 지금 드러난 내역보다 더 많은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내역이 담겨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수사기관에서 경호처 서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윤 전 대통령과 계엄 가담자들이 계엄 당시에 어떻게 통화를 주고받았는지는 이 경호처 서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맞습니다. 네. 이 점도 좀 짚어볼까요? 이 국회가 계엄 해제를 시도하는 시점에 윤 전 대통령이 추경호, 나경원 의원과 잇따라 통화를 했어요.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추경호 의원과 통화한 구체적인 시간과 나경원 의원의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이 새롭게 확인이 된 겁니다. 네. 이 전화를 건 시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계엄군이 본격적으로 국회에 진입하기 전이었고 국민의힘은 비상의총 장소를 바꿔가며 계엄 해제에 나설지 말지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의 다수 의원은 결국 계엄 해제 결의 안건을 상정한 본회의장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은 내란 공범으로 경찰에 고발됐지만 제대로 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 전국에서 나경원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장 적극적으로 옹호해 각종 집회에 나섰던 인물입니다. 나 의원 역시 그날 밤 통화한 사람 중 하나로 이번에 처음 드러난 겁니다. 네. 또 한 가지 짚어볼 게 국무위원들과의 통화인데 특히 내란 혐의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 통화가 여러 차례 이루어졌어요. 맞습니다. 이 윤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건 지난해 12월 14일입니다. 그 당시엔 현직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국무위원과 통화한 자체를 문제 삼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계엄 직후 검찰과 경찰이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내란 수사에 나섰던 상황입니다. 국무위원들은 계엄 전 국무회의가 적법하게 열렸는지 진술해야 하는 핵심 인물들이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내란 사태로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본격적인 수사에 앞서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과 말맞추기를 한 건 아닌지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네. 또 통화 내역에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유튜버가 등장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려왔던 고성국 씨에게 12월 6일 5차례 전화를 걸었습니다. 계엄 선포 전에도 문자를 2차례 주고받은 것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전화도 윤 전 대통령이 다 먼저 걸었죠? 맞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소 극우 유튜버에 경도돼 있다는 정황은 이미 여러 정황으로 드러난 사실인데 계엄 직후 엄중했던 상황에서 극우 유튜버와 직접 접촉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친서까지 보내며 유튜브 생중계를 잘 보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부정선거 관련해서 이들의 논리가 그대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탄핵 심판 증언으로까지 이어지며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한상대전 검찰총장에도 윤 전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 10분 30초간 통화를 했습니다. 전직 검사들로 꾸린 친목단체인 검찰 동우회 회장을 맡고 있는 한 전 총장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원서를 돌린 인물입니다. 이 계엄 직후 전직 검찰총장과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병현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윤 전 대통령 지키기에 나섰다가 국제기구의 특별심사를 받게 된 국가인권위원회 관련 단독 보도 전해드리겠습니다. JTBC는 이 심사를 위해 인권위가 준비한 답변서 초안을 확인했습니다. 계엄 사태를 감쌌다는 논란은 축소하고 불리한 사실들은 쏙 빼놨습니다. 김휘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3월 26일 세계 국가인권기구연합 갈리가 우리 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를 결정했습니다. 인권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내 인권단체들의 요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최근 인권위는 갈리에 보낼 18쪽짜리 답변서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계엄 당시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선 18쪽 중 2쪽만 할애했습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계엄 발발 8일 만에 성명을 내 늑장 대응이란 비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답변서는 성명을 냈다는 사실만 짧게 언급했습니다. 일주일 넘게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다 뒤늦게 성명을 낸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인권위는 계엄에 따른 인권 침해엔 눈 감는 대신 윤 전 대통령 등 내란 피고인들의 인권을 옹호하라는 안건만 통과시켰습니다. 인권 침해범의 인권을 보장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인권 침해범도 인권이 있습니다. 답변서는 이에 대해 적법 절차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포장했습니다. 계엄 이후 5차례에 걸쳐 집회 현장을 모니터링했다고도 주장했지만 그 결과는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대통령의 인권만을 옹호하는 인권위가 독립성을 상실했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선 국가재정법상 독립기관으로서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원론적 수준의 답변을 내놨습니다. 안 위원장은 맹탕 답변서란 비판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답변서 내용이 핵심을 비껴갔다는 지적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건 아니에요. 전혀 그건 아닙니다. 저 질문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사람들의 의뢰를 거쳤죠. JTBC 김일환입니다. 인권위는 또 군 사망사고 유가족을 고소해 논란이 된 데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김용원 상임위원이 독자적으로 한 것이지 인권위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한 겁니다. 이어서 오원석 기자입니다. 간리가 인권위 특별심사에서 비중 있게 들여다보는 부분은 2년 전 김용원 상임위원이 군 사망사고 유가족을 고소한 사건입니다. 당시 윤승주 일병 유가족은 인권위에 항의 방문했다가 고소를 당했습니다. 김 의원이 유가족으로부터 감금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간리가 해당 사건을 묻자 인권위는 수사 의뢰와 소송은 위원회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사실상 김 의원의 독자 판단이었다며 책임을 회피한 겁니다. 답변서엔 뒷북 대책도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간리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인권위가 어떤 대응을 했는지 조사할 예정인데 인권위는 계엄에 동원된 군 장병들을 방문 조사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계엄령이 선포되고 5달, 간리의 특별심사가 결정되고 2달 만에 나온 대책을 해명 자료에 넣은 겁니다. 인권위가 성정체성에 따른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도 간리의 중요 심사 대상입니다. 인권위는 최근 퀴어 축제 불참을 선언해 논란이 됐지만 이런 결정을 한 이유에 대해선 답변서에 넣지 않았습니다. 불리한 사안은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겁니다. 이 보고서 초안을 보면 10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대부분이 그 핵심을 벗어났거나 또는 사실과 다른. 사실상 간리의 특별심사 대상이 된 김 의원은 오늘 답변서를 논의하는 회의장에서도 자신의 잘못은 없다고 주장하다 자리를 떴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윤 전 대통령 재판을 맡은 지귀현 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이 의혹이 추상적이라며 입장을 밝힐 게 없다고 했습니다.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은 관련 사진 공개를 검토 중입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귀현 부장판사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힐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진위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면 윤리감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저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서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독립된 기관인 윤리감사실에서 절차를 아직까지 대법원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은 최소 청탁금지법 위반이고 법관 행동 강령에 위배된다며 감찰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입장이 나오지 않자 비판에 나섰습니다. 장소를 특정할 수 있게 현장 사진까지 공개했습니다. 언론은 다 취재를 했는데 사법부는 손가락도 까딱하기 싫다는 얘기입니까? 지부장 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재판장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내란 사건 피고인들의 재판을 맡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원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지부장 판사의 사진 공개를 포함한 후속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네, 지난해 김건희 여사가 마치 대통령처럼 마포대교를 순찰하며 자살 예방 대책을 점검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마음투자 지원 사업이란 걸 적극 추진해 왔는데 이 사업에 예산 수천억 원이 과다 책정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사업 자체가 졸속이란 겁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지난 2023년 8월 김건희 여사는 자살 구조를 하는 경찰들을 만났습니다.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은 우울 증상이 있는 국민에게 심리 상담을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취지는 좋았지만 재정당국이 해당 사업 예산을 최대 4,600억 원가량 과다하게 추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른바 김건희 관심 사업이라 불려 졸속으로 진행했다는 지적입니다. 최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시범 사업의 부재와 데이터 부족 등으로 총 사업비 추정에 여러 한계가 존재한다며 재검토 의견을 냈습니다. 총 사업비는 7,892억 원인데 적정성 검토 결과 3천억에서 5천억 원이 적절하다고 나온 겁니다. 또 국가재정법상 이번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는데 단 3주 만에 예타 면제 사업으로 빠르게 확정돼 논란도 있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것은 김건희 여사의 관심 사업이라는 거죠. 내년 대상자 수를 조정하고 충분한 사업 평가를 진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실제 예산 집행률도 지난 3월 기준 15%에 그쳤습니다. 과다하게 편성해서 생색내기하고 예산이라는 것을 투명한 정치 과정으로서 다루는 것보다는 행정과정이라고 일반적인 착각들을 하는 게 하나 있고요. 잘못된 인식을 기초로 해서 실제 책임감이라든지 투명성들을 착화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 거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적정 사업 규모를 다시 협의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지금부터는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준비 관련 보도 전해드리겠습니다. 각국 정상들을 초청하게 되지만 정작 회담이 열릴 행사장 중립은 엉망입니다. 특히 회담 당일 만찬과 공연이 열릴 행사장을 국립경주박물관 야외 마당에 지을 예정인데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유정화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경주시가 올해 10월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지로 선정된 건 지난해 6월입니다. 경주는 한국의 아름다움을 가장 빼어나게 보여줄 수 있으며 하지만 정상회의의 하이라이트, 만찬과 공연이 진행될 만찬장은 아직 공사의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당초 정부는 올 2월까지 설계 용역을 마치고 3월에는 공사를 시작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실제로는 5월 중순인 지금도 설계 단계인 겁니다. 에이펙 만찬장이 지어질 국립경주박물관 앞마당입니다. 계획대로라면 2달 전부터 공사가 시작돼 지금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이어야 하지만요. 매장 유산 발굴 조사만 끝낸 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평일 낮인데도 전혀 공사가 진행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사가 미뤄진 건 만찬장 장소 선정이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경주시는 월정교와 황룡원 또 이곳 동궁과 월지 등을 만찬장 후보지로 제안을 했지만 안전성과 문화재 훼손 우려 등의 이유로 최종 선정에선 제외됐습니다. 만찬은 각국 정상뿐 아니라 정상들의 배우자까지 참석하는 에이펙의 꽃으로 불립니다. 그러나 공사가 늦어지면서 결과적으론 60억 원을 들여 가건물 행사장을 짓게 됐습니다. 설계 공모 과정에서도 안전이나 보안 문제보단 공사 기간 단축이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지금 공기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프로젝트잖아요. 공기 단축이나 공사비 단축에 관한 특별한 제안을. 만찬과 함께 진행될 공연도 여전히 기획조차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보통은 한 6개월 전에는 대관이 끝나야 합니다. 건물조차도 지어져 있지 않으니까 어떠한 상상을 해보기조차도 힘든 그런 상황이죠. JTBC 유정화입니다. 에이펙 준비가 이렇게 늦어진 건 계엄 사태 이후 혼란이 계속됐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행사준비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는데 한덕수 전 총리는 대선 출마를 위해서 사퇴해버렸습니다. 계속해서 류정화 기자입니다. 문화유산이 풍부한 경주지만 각국 정상과 사절단을 맞이하기 위한 숙소나 공항 인프라 구축은 필수입니다.
이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할 에이펙 특별법은 지난해 11월 28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5일 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탄핵 정국으로 돌입하면서 정부는 사실상 마비 상태가 됐습니다. 특별법은 준비위원장을 국무총리가 맡도록 급을 격상했는데 한덕수 전 총리는 단 2차례 회의를 주재했고 지난 4월 이후엔 회의가 중단됐습니다. 이제 정상회의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계획들을 확정하고 신속하게 집행해야 할 때입니다. 한 전 총리가 직무 정지와 복귀에 이어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될 그 한덕수 총리마저 사퇴하는 바람에 제2의 잼버리 행사가 되진 않을까? 특별법을 만들고 신속 집행을 운운했지만 정작 정상회의장은 에이펙이 열리는 당월인 10월에야 완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장으로 예정된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입니다. 회의실을 리모델링해서 정상회의장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인데 현재는 시공업체만 선정된 단계입니다. 현장에선 조기 대선을 앞두고 인수인계와 업무 공백 우려도 큽니다. 그렇게 말씀도 장차만 바뀔 거잖아요. 정권 누가 돼도 새 대통령이 되면 그게 바뀐다고 보거든요. 20년 만에 유치한 에이펙의 성공적 개최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평가입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임신했다고 협박해 수억 원을 뜯어내려 한 일당이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소속사는 명백한 허위 사실로 선처 없이 강력히 법적 대응하겠다며 선수는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밝혔습니다. 김상 기자입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아이를 임신했다며 이를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수억 원대 금품을 달라고 협박한 일당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어제 저녁 2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손 씨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수억 원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와 지인 관계인 B씨도 지난 3월 손 씨 측에 접근해 금전을 요구하며 협박에 가담한 혐의입니다. 손 씨 측은 지난 7일 공갈 혐의로 이들을 고소했습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 12일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어제 오후 발부받아 일당을 검거했습니다. 체포 직후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범행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확보한 증거물을 토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손흥민 소속사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명백한 허위 사실로 공갈 협박을 해온 일당에게 선처 없이 강력히 법적 대응하겠다며 선수는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밝혔습니다. JTBC 김산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가수 김호중 씨는 사고 뒤 술을 마셔 음주 측정을 어렵게 했다는 이른바 술타기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꼼수 통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정부가 이를 포함해 교통사고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김민 기자입니다. 음주운전 후 술을 마셔 음주 측정을 어렵게 만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 음주 뺑소니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 씨가 이 술타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꼼수를 썼다간 음주 측정 거부와 똑같은 최고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약물 운전의 경우도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죄를 묻고 처벌도 음주운전 수준으로 받게 됩니다. 정부가 교통사고 감소 대책을 내놨습니다. 고령자가 많이 건너는 횡단보도는 파란불 시간을 늘립니다. 20m 건널목의 경우 파란불 시간은 평균 27초인데 앞으로 9초 늘어난 36초가 됩니다. 고령 운수 종사자들의 운전 적성 정밀 검사 기준도 강화하고 70세부터는 매년 자격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사망사고 비율이 높은 이륜차에 대한 단속도 강화합니다. 안전모 미착용 등 위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배달 이륜차의 안전운행 관리를 위해 배달 플랫폼의 라이더 유상운송법 가입 확인을 의무화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급가속 사고 예방을 위해 신차 안전도 평가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항목을 넣기로 했습니다. 택시 등 1천여 대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시범으로 장착합니다. JTBC 김민희입니다. 네,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오늘도 이성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보겠습니다. 그날 밤 그를 따라 나섰더라면 네. 지금
시적인 제목인데요. 네, 그러네요. 자, 하와이에 머물고 있는 홍준표 전 시장이 지금 여야 모두한테 러브콜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자, 하지만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여전히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자, 오늘은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일화,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추억을 소재로 국민의힘을 비판했습니다. 네. 오늘 자신의 그 온라인 플랫폼에 이렇게 글을 썼는데요. 30년 전 정치를 모를 때 노무현 전 대통령 권유에 따라서 꼬마 민주당을 갔다면, 자, 이런 의리가 없는 당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가슴앓이를 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뭐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보수 정당이 아니라 진보 정당에서 정치를 시작할 걸 그랬다, 이런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좀 되돌아가 보면 홍준표 전 시장이 96년도 총선을 앞두고 정계에 입문했는데, 네. 자, 당시 여야 모두 양측으로부터 러브콜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과 좀 비슷한 상황이죠. 자, 당시 홍준표 전 시장은 민주당 측과도 친했고 그래서 설득을 좀 많이 했지만 결국에 YS의 신한국당행을 택했습니다. 네. 당시 기사를 보시면 자, 민주당행 문전에서 선회를 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비난을 감수하겠다라는 이런 기사가 보이죠. 아, 네. 당시 홍준표 전 시장의 집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직접 찾아가서 설득했다, 이런 일화도 밝힌 적이 있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아마 술이 한 잔 거나하게 취하신 것으로 당신은 검사로서 명예를 쌓았다. 돈도 어느 정도 벌 것이다. 그런 당신이 무엇이 아쉬워서 여당으로 가려고 하느냐. 꼬마 민주당으로 와라. 그렇게 일장연설을 하시고는 네, 그런 과거들이 또 있었군요. 근데 어제 이게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 인성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비난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반박 차원하는 그런 의미에서 꺼낸 비하인드일까요? 네, 그런 측면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게 뭐 당의 큰 은혜를 입고도 지금 나몰라라 한다, 그렇게 비판을 했었죠. 네. 자, 홍준표 전 시장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 당이, 여기서 그 당은 국민의힘이겠죠. 자, 국민의힘이 나한테 베푼 건 없다.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에 괴멸된 당을 내가 살렸을 뿐이다. 그러면서 특히 대선이 끝나면 돌아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대통령 선거운동을 돕지 않겠다고 쐐기를 박은 것이죠. 자, 결국에는 다시 얘기해서 이러한 자신의 의지를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과거의 어떤 이런 비하인드를 꺼내면서 의지를 재확인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지금 국민의힘과 홍준표 전 시장과의 이 틈새를 계속 파고들면서 우호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홍준표 전 지사께서 차라리 민주당으로 갔더라면 하는 저 마음을 저는 조금은 이해합니다. 아마 엄청난 자괴심을 갖게 되신 것 같아요. 네,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홍준표 전 시장을 두고는 총리설도 나왔다가 홍 전 시장 쪽에서 또 부인을 했잖아요. 네, 사실 무근이라고 했습니다. 네,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좀 궁금해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도 볼까요? 네, 두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누구 촉이 예리한가? 야권 성향의 유시민 작가가 네. 대선 득표율에 대해서 예측한 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55대 35대 10%가 될 것이다. 뭐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얘기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뭐 다 말을 안 해도 짐작이 갈 수도 있을 텐데, 그 근거로 지난해였죠. 갤럽에서 전직 대통령 선호도 조사를 했는데 이 조사를 보시면 역대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이 35%로 1위였고 2위가 박정희, 3위가 김대중 대통령 순이었습니다. 자, 전직 대통령을 좋아한다는 것은 그 유권자의 정체성과 연관이 됐고 이 수치는 그래서 이번 대선의 득표율과 연동될 수밖에 없다는 게 유시민 작가의 주장인데 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노무현, 문재인, 김대중 이 세 분이 제일 좋아. 이 세 분 중에 어느 한 분이 제일 좋아라고 말하는 분이 55%예요.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미니멈 55%를 얻을 거라고 봅니다. 유시민 씨가 이 선거 전망을 자주 하는데 맞출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다만 이 55%, 미니멈 55%라고 했는데 이 55%라는 숫자가 이제까지 대선에선 나온 적이 없죠. 그렇습니다. 득표율 55%라는 거는 뭐 87년 민주화 이후 여당이든 야당이든 보수든 진보든 한 번도 달성해보지 못한 어떻게 보면 역대급 승리, 압도적인 승리이죠. 자, 50% 과반도 딱 한 번입니다.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일한데 자,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여야 모두 치열하게 여야 모두 최대한은 결집하기 때문에 대선에선 한쪽이 50% 과반을 확보하는 게 그동안 쉽지 않았던 겁니다.
자, 실제로 민주당에서는요, 유시민 작가의 어떤 이런 장밋빛 전망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오늘 나왔습니다. 선거 전략통으로 알려져 있죠. 김민석 선대위원장이 압도적인 승리란 이 예언에는 동의할 수 없다면서 접전이 예상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양자 또는 삼자 대결 격차는 서서히 줄어들 것으로 치열한 백병전에 대비한 긴장과 각오로 민주 진영의 전열을 정비해야 합니다. 네. 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니니 마지막까지 또 최선을 다들 하는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슈도 볼까요? 자, 세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으로 잡아봤는데요. 네. 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보수 전사로 거듭난 사람 있죠. 전한길 강사인데 자, 어제였습니다. 26년 동안 몸담았던 강단을 떠나겠다 이렇게 은퇴를 공식화했습니다. 그 공무원 시험 업체 측에서도 계약이 종료됐다 이렇게 공지를 했는데 자, 그 이유 중에 하나로 바로 자신 때문에 소속사가 부담을 느꼈다 이런 이유를 들기로 했는데 바로 집회에 나가서 이런 발언들을 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 발언 들어보시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현재 구치소에 갇혀 계십니다. 저는 100% 저도 계몽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게다가 전한길 씨는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탄핵 반대 집회 참석에 대해서 일제강점기 고문을 당하고도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 생각하면 이 정도 희생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면서 스스로를 독립투사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네. 앞으로는 전환길 뉴스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전한길 씨는 이제 언론인으로 전업하겠다라고 공식화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장을 전달하는 역할에 집중하는 거 아니냐 이런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오늘이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주변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자, 전한길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 탈당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고 자신이 당에 남아있는 게 선거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의중을 이렇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진 탈당설에 또 선을 긋는 모습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네, 중동 순방 중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수백조 원 투자를 끌어왔다고 자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치를 그대로 믿긴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용기 에어포스 1이 전투기의 호위를 받으며 카타르로 향합니다. 낙타 수십 마리도 트럼프를 뒤따르며 극진히 예우했습니다. 알사니 카타르 국왕은 1조 2천억 달러, 우리 돈 1680조 원 상당을 미국에 투자하기로 트럼프와 합의했습니다. 특히 카타르는 보잉사 항공기 160여 대를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So it's over $200 billion. But 160 in terms of the jets, that's fantastic. So that's a record, Kelly, and congratulations to Boeing. 다만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순방에서 유치한 투자 규모를 과도하게 부풀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당장 카타르에 2천억 달러 상당을 팔았다는 보잉기는 백악관 설명 자료엔 960억 달러로 표기돼 있습니다. 또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전날 사우디아라비아가 투자하기로 했다는 6천억 달러도 실제 확약한 것만 추릴 경우 2,830억 달러에 불과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카타르 방문을 계기로 이른바 뇌물 항공기 논란도 다시 불거졌습니다. 앞서 카타르는 5,600억 원 상당의 초호화 항공기를 트럼프에게 선물하기로 했습니다. 일각에서 사실상 뇌물이란 비판이 나오자 트럼프가 이걸 골프 컨시드에 비유해 논란을 더 키웠습니다. They're giving us a free jet. When they give you a putt, you say thank you very much. You pick up your ball and you walk to the next hole. 민주당은 카타르 순방 기간에 맞춰 트럼프 자택 마르라고 상공에 공짜 항공기를 비판하는 의미로 카타르라고란 문구를 띄웠습니다. 백악관은 해당 항공기를 대통령 전용기로 쓰겠다고 해명했지만 공화당은 물론 강성 지지층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If you want President Trump to succeed, this kind of skeezy stuff needs to stop.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사이에 이달 초 자동차 부품 관세가 발효됐습니다. 당장 2만 곳 넘는 국내 자동차 부품 업체가 사정권에 들었는데 정부는 방한 중인 미국 대표단과 협상에 나섭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우리 대미 수출 주요 품목 가운데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에 이어 지난 3일부터 25% 관세가 발효됐습니다. 관세 발효 전이었던 올해 1분기 이른바 밀어내기 효과로 수출 물량이 지난해보다 3.5% 소폭 늘었지만 당장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관세를 내더라도 보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당장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정보가 계속 업데이트 됐으면 좋겠다. 자동차 업계는 미국 현지화 전략에 나서고 있는데 따라갈 수 없는 국내 2만여 개 중소 부품 업계는 우려가 깊습니다. 100만 대 정도를 미국으로 다시 가져가서 생산한다면 한국에 기반이 되어 있는 부품 회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이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라서. 이처럼 관세 여파가 밀려드는 상황. 우리 정부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통상장관회의로 방한한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이틀간 릴레이 회담을 갖습니다. 철강, 자동차 부품 등 품목별 관세 인하를 최우선적으로 요청하고 미국이 7월 초까지 유예한 상호관세 25% 폐지 논의에도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그리어 대표는 제주에서 한국조선업계와 비공개 면담을 진행하고 한미 조선업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일본에선 미국과의 관세 협상 카드로 미국에서 생산한 일본 차를 역수입해오는 방안까지 등장했습니다. 일본인들은 결국 일본 차를 선택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미국을 달래보자는 겁니다. 도쿄 정원석 특파원입니다. 차량 통행이 많은 시간 일본 도심에선 미국 차를 볼 수 있을까? 30여 분간 이 사거리에서 눈이 빠지게 찾아봤지만 독일이나 영국 등 유럽 차는 많았는데 미국 차는 단 한 대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일본에서 팔린 미국 차는 11,000대 정도, 지프를 제외하면 존재감이 미미합니다. 다 합쳐도 전체 수입차 33만 대 중 30분의 1에 불과합니다. 需要がないっていうのはあれですけど、道が狭いのが一番理由かな。日本車のコンパクトカーが売れてるのもそういう理由だと。 트럼프 미 대통령은 안전규제 등 일본의 수입차 비관세 장벽을 탓하지만 실제로는 미국 차가 인기가 없을 뿐입니다. I don't agree. I think the Japanese and the Koreans know how to make cars that the Americans want to buy. I think the Americans don't make cars that the Japanese or maybe the Koreans want to buy. I think that's the main problem. Subaru. 일본 정부는 미국을 달랠 고육지책으로 미국에서 생산한 일본 차를 들여오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안전 규제를 풀어도 소비자들이 미국 차를 선택하지 않으면 그만이니 차라리 일본 차의 역수입을 확대하자는 겁니다. 미일 무역 분쟁이 불거졌던 90년대에도 이런 방식을 도입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미국에서만 팔던 혼다 어코드 쿠페가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도쿄에서 JTBC 정원석입니다. 발 하나로 그라운드를 휘젓습니다. 6연승에 도전 중인 LG는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한결같이 뛰는 야구를 풀어놓고 있죠. 오늘도 2대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양정진 기자입니다. 홍창기의 갑작스런 부상으로 팀이 가라앉을까 싶었지만 경기가 시작되니 활기가 느껴집니다. 그 에너지는 달리고 또 달리는 야구에서 찾았습니다. 박혜민이 시작이었습니다. 유격수와 중견수 사이로 뚝 떨어지는 안타로 출루한 뒤 2루를 훔쳤고 포수가 숨을 고르기도 전에 3루까지 내달렸습니다. 안타 하나로 도루 2개를 만들어내고 있는 박혜민 선수입니다. 여기서 키움은 흔들렸습니다. 실책으로 선취점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은 문보경이었습니다. 문보경 역시 쉽지 않은 3루 도루를 쉽게 해냅니다. 한 발 더 뛰는 야구, 한 베이스 더 가는 야구에 송찬희까지 가세했고 키움은 이후 실수가 이어지며 스스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홍창기가 빠져 위기가 찾아왔다 싶었지만 LG는 대승으로 5연승을 찍었고 다시 단독 1위로 올라섰습니다. 언제나 뛸 준비가 돼 있는 야구, 팀 도루도 1위, 팀 득점도 1위입니다. 점수를 많이 뽑아준 덕에 투수들은 편안하게 공을 뿌릴 수 있게 됐는데 팀 평균 자책점도 1위입니다. 발을 앞세운 야구는 주루뿐 아니라 수비에서도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안타성 타구를 지우는 호수비도 쌓이고 있고 덩달아 실책도 10개 구단 중 가장 적습니다. LG는 오늘도 산뜻하게 출발했습니다. 느리게
조금 더 느리게 던지며 타자들의 타이밍을 뺏는 선발 투수 임찬규의 느린 커브는 키움 타자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JTBC 양정진입니다. 오늘은 곳곳에 비가 내리면서 비교적 선선하게 느껴졌는데요.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요란한 비나 소나기 소식이 있겠습니다. 특히 남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지겠고요. 이들 지역에는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대부분 내일 밤까지 이어지겠지만 중부지방은 내일 오전 사이에 잦아들겠습니다. 다만 오후에는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 구름이 지날 때가 있겠는데요. 곳곳에 우박이 떨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서해안과 남해안 지역에는 내일 새벽까지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일도 때이른 여름 더위는 쉬어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7도, 창원 18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22도, 대전과 대구 24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토요일 오후에는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